세상에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빗발치는 총성을 자장가 삼아 잠들던 25년차 종군 기자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슬럼가와 전쟁터를 누비며 죽음의 문턱을 수십 번도 넘나들었던 베테랑 저널리스트 에드워드. 그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의 한 새벽 골목길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이한 추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경계의 끈을 놓아본 적 없던 그가 손에 땀을 주게 만드는 긴장감 대신 마주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오직 대한민국만이 증명해낸 이 기적 같은 풍경. 전 세계 1%의 치안 강국이라 불리는 이 나라의 밤거리에서 그가 목격한 심장을 먹게 만든 그 경이로운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저는 마커스 앤더슨입니다. 국제범죄와 도시 안전을 전문으로 취재하며 지난 25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위험한 곳들만을 골라다녔던 저널리스트죠. 제 인생은 늘 긴장과 공포의 연속입니다. 총성이 들리지 않는 밤은 오히려 불안해서 잠을 설칠 정도로 저는 위험에 중독된 채 살아왔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에서 취재할 때는 숙소 창밖에서 울려 퍼지는 총성을 자장가 삼아 뒤척이는 게 일상이었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파벨라에서는 시커먼 총구가 제 콧등 앞까지 들이밀어지는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러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는 외국인은 낮에도 혼자 걷지 말라는 경고를 훈장처럼 여기며 거리를 누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는 해가 지는 순간 호텔 문을 이중으로 걸어 잠그는 것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믿으며 25년을 버텼습니다. 저에게 밤이란 조심해야 하고 긴장해야 하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전쟁터 그 자체인 겁니다. 전 세계 메가시티의 밤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그것이 도시가 가진 숙명적인 공포라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오만한 확신이 이곳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낯선 땅에서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번 서울행은 제 의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 편집장인 캐서린이 국제범죄연구소의 보고서를 제 책상 위에 툭 던지며 말하더군요. 마커스, 이번엔 반대로 가보자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그 도시의 착시를 취재해봐. 그녀가 펼쳐 보인 자료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세이프시티 인덱스와 넘베오의 범죄 지수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울이라는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전혀 믿기지 않습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거대한 메가시티가 안전하다는 건 통계가 만들어낸 정교한 사기극이거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착시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사기의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직업적 시니컬함을 장착하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딥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내내 제 눈은 습관처럼 거리를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CCTV의 위치와 밀도, 가로등의 조도, 경찰 순찰차의 동선, 그리고 어디가 범죄에 취약한 데뷔존인지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길거리를 노려봅니다. 베테랑 기자의 감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숨기고 있을 치부를 단숨에 들춰내겠다는 오기가 발동한 것이죠.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제가 향한 곳은 밤 10시의 홍대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리에 발을 들인 지 단 5분도 안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세상에, 지금이 정말 밤 10시가 맞는 겁니까? 제 입에선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거리는 대낮보다 더 밝은 빛으로 넘쳐나고 있고 가게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차 웃음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를 경악하게 한 건 편의점 앞의 풍경입니다. 야외 파라솔 아래에서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를 아무렇지 않게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다니는 20대 여성들 말입니다. 그들은 주변을 전혀 경계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방을 가슴팍에 움켜쥐지도 않더군요. 25년 동안 제가 봐온 도시의 밤 10시는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치열한 시간이었는데 이곳 서울의 밤 10시는 그저 즐거운 일상의 연장일 뿐인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방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마치 이방인이 아닌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가 된 기분으로 그 평화로운 군중 속을 헤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제 백팩의 지퍼가 잘 잠겼는지 손으로 더듬거립니다. 하지만 제 옆을 지나는 한국인들은 스마트폰을 뒷주머니에 대충 꽂은 채 친구와 웃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 무방비한 모습이 제게는 공포보다 더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 기이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건 분명히 일시적인 축제거나 특정 구역만의 특별한 상황일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여 봅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울은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똑같은 평화를 보여줍니다. 밤 11시에 이태원, 자정을 넘긴 강남역, 심지어 새벽 1시에 어두운 주택가 골목까지 저는 제 몸에 문신처럼 박힌 생존 본능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에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활 시위가 갑자기 느슨해지면서 활대가 툭 끊어지는 듯한 묘한 불안감마저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도시의 모든 법칙이 이 작은 반도 국가의 수도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기에 이토록 당당하게 밤을 거니는 걸까? 저는 제 취재 수첩의 첫 장에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서울. 이곳은 내가 알던 지구의 도시가 아니다. 이곳의 밤은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평화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강력한 감시체계나 통계가 놓치고 있는 어두운 단면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이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저는 새벽 2시 서울의 가장 깊숙한 골목 안으로 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제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이 순간 25년 동안 사선을 넘나들며 길러온 제 모든 생존 본능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경고를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커스, 당장 멈춰! 여기서 더 들어가면 타깃이 된다고! 제 뇌는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탈출구와 몸을 숨길 엄폐물을 찾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뇌가 기억하는 그 어떤 위험지도의 데이터와도 일치하지 않는 기이한 평화 그 자체인 것이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골목길을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형체가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난 그 정체는 뜻밖에도 작은 가방을 든 할머니 한 분인 겁니다. 실수는 좋게 넘기셨을 법한 노인이 이 깊은 새벽에 그 어떤 보호자도 없이 혼자서 골목을 걸어오고 계신 것이죠. 저는 반사적으로 멈춰서서 주변을 살핍니다. 누군가 뒤를 밟고 있지는 않은지, 골목 구석에 흉기를 든 괴한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리우의 파벨라나 요하네스버그의 슬럼가였다면 이건 명백한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곳에서 노인은 범죄자들에게 가장 쉬운 먹잇감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걸음걸이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공포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화창한 일요일 오후의 공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평온하기만 한 겁니다. 할머니가 제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찰나, 제 시선과 할머니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는 낯선 외국인인 저를 보고 놀라기는커녕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인사를 건네고는 유유히 사라지시는 겁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제 뺨 위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립니다.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억울해서도 아닙니다. 평생을 위험이라는 괴물과 싸우며 밤을 증오해왔던 제 인생이 이 작은 할머니의 평온한 뒷모습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밤이, 위협받지 않는 이 평범한 공기가 저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것이죠. 저는 그 길로 골목 끝에 위치한 작은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듯 발을 들입니다. 문이 열리는 딩동 소리가 마치 구원의 종소리처럼 들리더군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숨이 멎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카운터 안쪽에는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앳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전공서적을 펼쳐놓은 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람에 있는 것처럼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이 시간에 유리창 너머로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무방비한 상태로 말이죠. 저는 문득 10년 전 브라질에서 만났던 19살 청년 호세를 떠올립니다. 그는 제게 왜 갱단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었죠. 기자님, 이 도시에서 밤에 혼자 걸으려면 총을 든 갱단에 가입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게 유일한 안전벨트니까요. 그 비극적인 고백이 제 귓가를 맴도는데 지금 제 눈앞의 한국 청년은 그저 시험 공부가 힘들다는 듯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안전,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되는 평화가 이 작은 편의점 안에 공기처럼 당연하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맥주 한 캔을 사서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습니다. 차가운 캔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차 베테랑 기자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평화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는 미칠 듯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CCTV가 많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경찰이 유능하다고 만들어질 풍경도 아닌 것이죠. 이 도시의 혈관 속에는 제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신뢰와 약속이 흐르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 멀리 도심의 빌딩들이 여전히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거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택시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을 마친 사람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합니다. 그들의 표정 어디에서도 제가 평생 취재해온 그 특유의 밤의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혹은 낮의 평화가 밤으로 그대로 연장된 듯한 이 기묘한 감각.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내 다시 적어내려 갑니다. 나는 오늘 서울의 밤거리에서 나의 패배를 인정한다. 내가 알던 세상의 모든 상식은 이 골목길에서 무력화되었다. 이곳은 안전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안전을 호흡하는 곳이다. 밤바람은 서늘했지만 제 가슴은 이상할 만큼 뜨거워져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기록해온 그 수많은 위험한 도시들의 리스트가 머릿속에서 한 장씩 지워지는 기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완벽한 밤을 만들어낸 걸까요? 이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기에 이토록 당당하게 어둠을 마주하는 걸까요? 저는 이 경이로운 치안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매일 당장 이 도시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히 통계 숫자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기적 같은 평화를 가능케 한 한국인들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압도적인 풍경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러 가야겠습니다. 시스템이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이 시스템을 신뢰하는 그 거대한 톱니바퀴의 중심부로 말이죠. 제 발걸음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터질 듯한 호기심과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안전지대가 전 세계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저는 기필코 제 가슴에 담아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며 서울의 깊은 밤속으로 다시 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제 가심을 뛰게 하는 건 더 이상 총성이 아닙니다.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이 고요한 밤이 주는 강렬한 전율. 그 정체를 파헤치기 위한 새로운 취재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샤왕실 정면에 설치된 수십 개의 거대한 모니터가 일제히 번쩍이는 순간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명철 경정은 제 당혹스러운 표정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제 곁으로 천천히 다가오더군요. 마커스 기자님, 서울의 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패가 도시 전체를 포근하게 껴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건 이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는 시민들과의 약속인 것이죠. 이 경정이 가리킨 모니터 속에는 서울 전역을 촘촘하게 연결한 CCTV들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도시의 혈관 구석구석을 실시간으로 훑고 있습니다. 골목 어귀의 작은 틈새까지 사각지대 하나 없이 연결된 이 안전의 눈은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차가운 목격자가 아니더라고요. 화면 한쪽에서 술에 취한 시민이 비틀거리며 길가에 주저앉자마자 샤왕실 요원의 손가락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채 3분도 되지 않아 인근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그를 부축하는 모습은 예언에 가까운 정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런던이나 뉴욕에서도 수많은 카메라를 봐왔지만 그것들이 범죄가 일어난 후를 기록하는 차가운 렌즈였다면 한국의 카메라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시민을 보호하는 따뜻한 시선인 것이죠. 저는 그 현장의 숨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박현우 경위의 순찰차에 몸을 싣습니다. 밤 11시, 순찰차는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박경희는 운전대를 잡은 채 담담하게 말을 이어가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뒤통수를 치는 것만 같더군요. 기자님, 경찰이 가장 바쁘지 않은 상태, 즉 시민들이 경찰의 존재조차 잊고 평화롭게 지내는 상태가
저희가 꿈꾸는 최고의 성과인 겁니다. 경찰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필요 없음에서 찾다니요. 25년 동안 전 세계에 위압적이고 공포를 조장하는 경찰들만 상대해온 저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철학인 것이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찰은 자신들이 없으면 도시가 곧장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며 공포를 강조하곤 하는데, 이곳의 경찰은 시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하지 않는 투명한 공기 같은 존재가 되길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순찰차는 어느 한적한 공원 벤치 근처에서 속도를 서서히 줄입니다. 벤치에는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홀로 앉아 밤 공기를 마시고 있더군요. 박경희가 창문을 내리고 아주 익숙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어르신, 밤바람이 제법 찬데 이제 그만 들어가셔야죠. 건강 해치십니다. 그러자 남성은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며 화답하더라고요. 고마워요, 박경희님. 이 야경이 좋아서 조금만 더 있다 들어갈게요. 오늘도 수고가 많네. 범죄자를 쫓는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라 이웃의 안위를 살피는 가족의 눈빛인 것이죠. 저는 그 장면을 수첩에 적어내려가며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한국의 치안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 단순히 80만 대의 CCTV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시스템이라는 차가운 기계 위에 사람이라는 따뜻한 온기가 덧입혀졌기에 가능한 기적인 것이죠. 한국인들은 밤늦게까지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깁니다. 야식 문화가 발달하고 새벽까지 환하게 불을 밝히는 가게들이 넘쳐나죠. 이 경정이 말했던 자연 감시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리 위에 사람이 늘 존재하고 그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CCTV가 되어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박경희는 저를 데리고 어느 편의점 앞으로 향하더니 멈춰섭니다. 저기 좀 보세요, 기자님. 편의점 안에는 앳된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카운터를 지키고 있고 밖에는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이 편의점이 범죄의 표적이 되겠지만 한국에서는 이곳이 밤거리를 밝히는 등대이자 경찰관들이 잠시 숨을 돌리는 쉼터가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우리를 그만큼 믿어주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수첩을 다시 펼칩니다. 그동안 제가 써왔던 수많은 도시의 위험 보고서들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부끄러워지더군요. 공포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치안은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 정신의 위대한 승리였던 겁니다. 박경희와 함께한 순찰이 깊어갈수록 저는 한국인들이 가진 독특한 정서인 정의, 치안 시스템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길을 잃은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고 술에 취해 길가에 잠든 시민을 깨워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모습은 단순한 업무를 넘어선 가족 같은 배려인 것이죠. 우리는 이분들이 내 부모고 내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박경유의 이 한마디는 제가 25년 동안 써온 범죄 보고서들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듭니다. 공포가 지배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감이 지배하는 도시. 대한민국의 밤은 그렇게 시스템과 인간의 온기가 결합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걸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인들의 도덕적 자율성이었습니다. 취재 도중 저는 일부러 카페 테이블 위에 제 고가의 카메라와 지갑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라면 1분도 안 되어 사라졌을 물건들이 서울에서는 10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심지어 옆 테이블의 학생은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제 물건을 지켜봐주는 듯한 눈치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양심의 치안입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박경희가 껄껄 웃으며 말하더군요. 저는 이 경이로운 현상을 보며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일궈온 경제발전보다 더 위대한 것이 바로 이 신뢰 자본임을 깨닫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국가의 방패가 아니겠습니까? 밤 12시가 넘은 강남역 한복판. 수천 명의 인파가 쏟아져 나오지만 그 누구도 비명을 지르거나 공포에 질려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밤을 만끽하며 서로의 안녕을 공유하고 있더군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는 겁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누리는, 그리고 전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기적의 밤인 것이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서울의 밤이 안전한 건 결코 통계의 착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이 땅을 일구어온 어르신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남겨둔 따뜻한 등불이자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인류의 실천이었던 겁니다. 제 수첩은 이제 범죄의 흔적이 아닌 한국인이 보여준 경이로운 품격과
그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안전의 기록으로 빼곡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지만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평온한 것이죠. 저는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제 마지막 취재 수첩의 결론을 적기 위해 숨을 고릅니다. 이 도시가 제게 준 가장 큰 가르침은 가장 완벽한 치안은 가장 깊은 신뢰에서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강변의 야경이 수만 개의 보석을 뿌려놓은 듯 찬란하게 일렁입니다. 저는 그 빛의 물결을 바라보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 담소를 나누는 연인들, 그리고 아무런 근심 없이 조깅을 즐기는 시민들 사이에 멍하니 서 있는 겁니다. 지난 25년 동안 제가 누볐던 그 수많은 도시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풍성이 울리면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려야 했던 산살바도르의 밤. 해가 지면 호텔 밖은 지옥이라 믿으며 문을 걸어 잠갔던 요한네시버그의 밤. 그리고 단 1달러를 위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던 리우의 그 차가운 어둠까지 말이죠.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제가 배운 것은 단 하나. 밤은 인간을 집어삼키는 괴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서울은 그 괴물을 길들이다 못해 아주 따뜻한 이웃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밤 10시에 혼자 강가에 앉아 아무런 경계심 없이 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누군가에게는 숨쉬는 것만큼 당연한 일상이겠지만 전 세계 수십억 인구에게는 평생 한 번 누려보기 힘든 기적 같은 특권인 것이죠. 저는 흔들리는 강물을 보며 깊은 사색에 잠깁니다. 서울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 도시가 가져야 할 진정한 모습인데 왜 전 세계는 아직도 이 평범한 기적을 일궈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블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엽니다. 처음에 제가 잡았던 제목은 서울의 첨단 치안 시스템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제목을 거칠게 지워버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보고 느낀 것은 고작 80만 대의 CCTV나 잘 정비된 조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새벽 2시에 낯선 이방인에게 고개를 끄덕여주던 할머니의 미소였고 경찰관이 홀로 앉아있는 노인에게 건네던 따뜻한 안부 인사였으며 새벽까지 편의점에서 꿈을 키우던 청년의 평온함이었던 겁니다. 저는 새로운 제목을 적어 넣습니다.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건 그 당연한 기적에 대하여. 원고를 마무리하던 날 밤, 저는 오랜만에 더블린의 집 근처를 산책하기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치고 인적이 끊긴 어두운 골목이 나타나자 제 몸은 다시 25년 차 기자의 직업병처럼 주변을 살피고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서울에서 배웠던 그 평온함을 떠올려 봅니다. 경계하기보다 바라보는 법, 두려워하기보다 믿어보는 법을 말이죠. 첫 걸음은 어색했고 두 번째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세 번째 걸음부터는 조금씩 서울의 그 따뜻한 밤 공기가 제 몸을 감싸는 기분이 듭니다. 도시의 안전은 결국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켜켜이 쌓인 신뢰라는 이름의 뚝이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이 사람들을 밤거리로 나오게 하고 그 사람들이 거리를 지키기에 다시 거리가 안전해지는 이 선순환의 고리. 저는 서울에서 그 정답을 찾았습니다. 시스템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고 신뢰가 먼저였던 겁니다. 원고가 출간된 뒤 전 세계에서 수많은 편지가 도착합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온 한 여성의 편지가 제 눈시울을 붉히게 하더군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밤에 혼자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눈물이 날 만큼 부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글을 보며 우리 도시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소중히 접어 책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둡니다. 편집장 캐서린이 지나가며 묻더군요. 제임스, 그 편지가 네 새로운 원동력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이자 서울이 제게 준 숙제입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다시 서울을 찾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든 기자가 아니라 그저 밤의 평화를 온몸으로 만끽하는 한 명의 여행자가 되어보려 합니다. 아무런 경계심 없이 한강변을 걷고 골목길 고양이와 눈을 맞추고 편의점 의자에 앉아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들이켜며 그 당연한 일상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밤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전은 국가가 주는 하사품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매일같이 쌓아 올린 거대한 공든 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탑이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탑을 집행하는 한국인들의 품격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서울의 밤은 단순히 잠들지 않는 도시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믿어도 좋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렬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선언을 가슴에 품고 다시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25년차 베테랑 중군 기자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밤은 단순히 범죄가 없는 시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신뢰가 흐르는 기적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과 자부심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